서 있는 나는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장소로 나만의 시간에 머무는 얘기 내가 살아온 동안 TV로 힘이 든 얘기와 힘든 얘기들 잠시 날 취하게 슬픈 매일 난 그대로 서 있는 나는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장소로 나만의 시간에 머무는 얘기 내가 살아온 동안 TV로 힘이 든 얘기와 힘든 얘기들 잠시 날 취하게 슬픈 매일 난 그대로 인가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시간에 살아있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시간 살아있는 Hello you. Yes, it's me. You can come 네, 반갑습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련수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부활 10집 서정의 거미의 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앨범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거의 말년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음, 이제 왜 길거리 테이프라고 했죠? 저는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길거리 테이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믹스가 돼 있는 테이프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금 이제 부활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차 운전병이어서 레토나 차량을 이제 아침마다 세차를 했었는데, 레토나의 가장 큰 어떤 자유라 하면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면서 이제 물론 운행할 때는 못 틀지만 이제 세차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틀을 수가 있는데, 그때 2005년도에 부활 이 10집 앨범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실망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보컬이 이제 정동화로 바뀌면서, 야, 역시 이제 부활도 소몰이로 가는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소몰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다 소몰이에요. 그러니까 랩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로트가 인기가 있고, 이렇게 어떤 장르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가요라는 한 장르에서 다 소몰이를 하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부활인데, 박완규, 막 정단, 박완규, 막 김기현, 막 최고의 하이 고음의 음역의 보컬들이 있다가 정동화? 그래서 막 사랑 뭐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안 들어 이랬죠. 마치 2001년도에 헬로윈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보컬 바뀌었대. 뭐 앤디 데리스 뭐야 이거? 나 이제 헬로윈 안 들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의 부활이. 근데 이제 곡을 들으면 그때 타이틀곡이 이제 추억이면인데, 추억이면. 그래서 추억, 다른 면이라고 해서 이면?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제목들에 대한 이제 한자로 이제 유의 표현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작곡이나 스타일에서는 이제 역시 김태원 씨의 그런 색깔이 녹아 있어서, 그래도 부활이구나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음역 자체가 막 많이 낮아졌어. 그건 이제 따라 부르기로서는 이제 부활의 표현에서 좋은데, 이제 우리가 정동화 씨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가 정동화도 결국에 소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앨범에 속해 있던 이제 거미의 줄이라는 곡인데, 부활 콘서트를 갔었을 때, 이 부활, 김태원 씨가 흘러가는 바람이 이렇게 읊조리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1절 부분 파트가 끝나고 바로 부활 3집의 불의 발견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위편당당 행진곡인데, 그 연주에 이어서 했는데, 그 연주는 당연히 멋있죠. 근데 그 앞에 김태현 씨가 혼자 나시막하게 통기타 배경, 배경을 음악을 깔고 부르는 저 곡이 무엇일까 해서 찾아봤는데 10집에 있는 거미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지금도 이제 서정적이고 싶을 때는 즐겨 듣습니다. 거미줄이라는 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거미가 일반 거미가 있고 마약 성분을 이렇게 한 거미가 있었는데, 거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치면 조금 널찍하게 해서 거기에 곤충이나 기타 다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이제 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있는데, 이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미는 정말 정교하게 촘촘하게, 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거미의 줄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미줄에는 어떠한 곤충도 걸리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촘촘하고 너무 아름답게 너무 완벽하게 지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넓으면서 이렇게 되는 너무 촘촘한 아주 미세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거미줄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곤충들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거미는 먹을 게 없어지고 생존을 잃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마약 성분을 가진 그런 것들이 거미의 정신 감정에서도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그 거미줄을 칠 때는 본인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한다고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생존을 위협하는 방법이고 그게 마약이라는 것들이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거미의 줄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개미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예. 개미가 왜 위대하냐면은 개미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화여대 최지정 교수님이 그 코스타리카에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그 United Color of Ants라는 논문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건데 보통 이제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개미들을 이렇게 기를 때 나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국가가 완성되고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땅 속에서 그런 것들이 건설할 때 본인이 어렵게 노력을 하고 나면은 주변에 노련한 여왕개미들이 큰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망가뜨려 버리고 사실 귀속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을 안 노련한 여왕개미들은 주변에 이제 강한 나라들에 대한 침입과 그 다음에 자신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이제 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한다고요. 요 여왕개미야 요 여왕개미 또 다른 여왕개미가 같이 알을 낳고 같이 개미들을 키워가지고 그 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주변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그런 그 공격으로서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하에서 이제 땅 속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뭐 한 20에서 30종 정도는 연구를 이제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그 논문에 이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실어 두셨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검은 여왕개미하고 약간 색이 투명한데 붉은 빛깔을 가진 약간 가재 비슷한 그런 것의 개미가 있었는데 그 둘이 같이 연합을 해서 알을 낳고 그 이제 개미 왕국을 이제 키우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nited Colors of Ants라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데 사실 그때 최재천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그 논문에 대한 제목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이 더 되려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거는 조조가 오랑우탕과 손잡고 유비를 치는 가는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아무리 각자의 극명한 의견의 대립으로서 서로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응을 얻고 어떤 정책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어떤 이념이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에도 뭉쳐가지고 일본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더 나아가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에 더 나아가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 미운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외계인하고 싸우는 꼴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틀리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일본인의 인간이 종이 아닌 외계인하고 같이 해서 지구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하고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지구에서 외계인과 함께 살아서 어떤 우리의 이익과 외계인의 이익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개미는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도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개미가 위대하다. 그래서 이런 사회성이 가질 수 없는 존재는 인간보다 미개하거나 그 아래 하위의 어떤 종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는 이제 신적인 존재들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 근데 개미가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거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혹성 탈출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오랑우탄이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서름과 배신감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종족을 번식해가지고 인간을 침입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회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앤드류 도이그의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직 초반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거기 이제 초반 내용이 뭐냐면은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죽고 뭐 역병이 있고 뭐에 대해서 죽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는 이제 또 질병에 대해서 또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뇌죽음, 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현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초반에 좀 다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뇌죽음에 대해서도 이것을 병적으로 볼 거냐, 윤리적으로 보시냐, 그런 거에 따른 의학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 이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흑사병 같은 역병으로 이제 인간들이 많이 한꺼번에 죽음으로 이제 갈게 되면서 관리의 필요성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통계표를 작성을 해서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 존 그랜트라는 사람이 그것을 조금 체계화해서 좀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인구조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그런 개념 때문에 인구를 함부로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구를 파악하고 그런 거는 신에 대한 어떤 이제 도전? 이런 것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인구조사처럼 한 게 아니라 1년에 여성이 몇 년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 10년이면 10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망 통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이제 통계적 작성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 수치심이라는 거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벌 주셔서 내가 그런 역병에 들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를 기록을 죽음의 기록을 이제 측정하는 그 사람한테 웃돈을 얹어가지고 야 그냥 마차에 깔린 걸로 죽었다고 이렇게 해줘.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인 자체를 바꿀 수 있어서 신뢰성도 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모릅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책에 보면 치아라고 있고 죽음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사랑니를 치료하지 못해서 그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좀 구별이 잘 안 돼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시대 때 위생 수준의 저하로서 좀 우리 인간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많이 낮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인구의 밀도에 따라서 또 파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는 주먹구식이었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 동네에서 500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존 그랜트라는 사람이 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니 500만 정도에서 450만 정도면 그래도 좀 수긍이 가는데 15만 명밖에 없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고 그때 당시에 위생 수준이 뭐 쥐라든지 하수구에 이제 인프라가 좀 덜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귀족과 일반 천민의 죽음도 귀족이라고 해서 기대 수명이 높고 뭐 천민이라서 기대 수명이 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족도 그들이 뭐 기근이나 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죽는 사태가 많으니까는 그런 것 대부분 위생 수준이 아닐까. 그 다음에 잘못된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무슨 내 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야 내가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개선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계상을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보니까 GDP 대비 그런 선진화가 좀 일찍 된 나라들이 위생 개념이나 그런 위생 수준들이 올라가면서 평균 기대 수명도 함께 올라가더라.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이제 질병이나 어떤 기근보다는 뭐 1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뭐 GDP 대비해서도 그게 마냥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운영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어떤 과다한 지분,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의 무능함, 뭐 이런 것 때문에 GDP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야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죽음에 대한 우리가 사망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어떤 사람의 사망 진단을 내던가 그 원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병명 그 원인 그다음 다른 것의 합병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올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전 세계적인 데이터로 해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을 올리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죽음에 대한 아까 무슨 뭐 치아 100일도 안 돼 뭐 영양실조 뭐 기근 질병 마차에 치아 죽음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최근 현재에서는 뭐 암 그 다음에 우리의 현대 질병이죠. 뭐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외로움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그 외로움을 다루는 그 어떤 관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질병관리본부, 뭐 산림청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외로움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도와주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인간의 죽음에 최근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에 활동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네 삶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인이 돼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혼밥 문화가 되다 보니까는 특히나 한참 공감 능력을 높이고 서로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런 사회적 경험들을 늘려야 되는 대학생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강대 최인숙 교수님도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장르를 만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으로 깊이 그 연구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학술적인 것만 고등학교 이후에 성적 순대로 좋은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친구를 안 사귀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학은 대학을 떠나서 정말 인간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외로운 사람, 러너라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대학의 어떤 인적 인프라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많이 타기 때문에 고독할 수 없고 최인숙 교수님 말대로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독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로워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식적인 문제에서 내가 많이 알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지식이 못 매달린 사람은 그게 귀속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고독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 우뚝 서서 뭐 고독이 외로운 개념이 아니고 일석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발현된 게 바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미래의 일꾼들인 대학생들은 그런 사유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꼬집었거든요. 그게 벌써 5년인가 7년 전 강의일 거예요. 제가 기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명도 높이고 인간 간의 관계 또 그 관계의 질을 늘려서 사회성을 높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기억력 편에서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장기 기억으로 활성화되려면 일단 들은 게 많아야 된다라고 했듯이 역시나 저는 인풋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 학습적인 거나 어떤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조금 자부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조 제 입으로 공감 능력이 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단순히 많이 만났다는 게 편의점 알바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할 수 있던 경험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제 스스로 좀 자부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저는 안경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은 가끔 신입 상담이 들어오면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저희는 이러이러한 커리큘럼과 이러한 교육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걸 전달하고 그 결과 어떠한 시너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 한 달에 뭐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새학기 되면서 그 신학기 때 한참 상담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규 학생이 많고 고럴 때는 많은데 그때는 이렇게 많을 정도가 아니라 뭐 하루에도 뭐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처음 보는 사람과 공감하고 어떠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을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올려주고 내가 낮아지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오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존중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나눴던 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진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봤어. 물론 저도 이제 관상학을 공부하면서 관상학적인 부분,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그것을 이제 떠나서, 그거는 또 따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네, 뭐 인사성을 받기,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로 그 사람한테 진심을 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통 이러죠. 뭐 안경 하나 맞추러 왔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 뭐 검안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검안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진심으로 이 사람하고 문진을 하죠. 뭐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심으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생긴 질문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준 대답을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줘요. 그러면은 결제는 뭐 이미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풀어서 하면은 처음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점이 불편한, 뭐 눈이 건조하고, 그러시면은 혹시 어떤 직업이십니까? 진심으로서 아이고 눈이 건조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안경을 와서 안경을 맞추겠죠. 그래서 근데 AR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파란 언덕에 이제 빨간색 그래서 찌내셨다 AR 기계를 찍고 그 데이터 가서 넣고 아니면 전에 있던 안경 두수 어느 정도 체크해서 그냥 아무런 대화 없이도 탁탁탁탁 검사를 해가지고 1.0 규정시력 탁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을 소통하고 전에 했던 대화를 하면은 질문이 생긴댔잖아요. 그 단순히 혹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아, 저 간호사인데요. 맨날 눈이 건조하고 맨날 모니터를 보니까 눈이 뻑뻑하고, 아, 그러십니까? 간호사랑 그러면은 그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겠네요. 뭐 PC 모니터를 계속 보시면은 순모금도 깜빡임도 적으니까는, 그럼 보통 눈물샘이 많은 사람도 건조한데 보통인 사람은 당연히 건조.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는 게 있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맞아요. 나의 환경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자세도 너는 어떻게 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굉장히 나중에 할 게 많은데, 왜 겸손한 자세로, 어쨌든 좋은 거니까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제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은 하나 얘기할 거 두 개 얘기해 주고요. 세 개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은 물건을 초이스하거나 뭐 선택을 하거나 추천해 줄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 대한 칭찬. 정말 간호사는 위대하십니다. 간호사는 위대한 직업입니다. 트럭 운전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택시 운전, 야간 운전을 우리에 힘써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정말 칭찬을 해주신다면은 마지막 결제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다음엔 또 다시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시켜서 지금 요 단계, 아, 지금은 경청해서 듣는 단계, 이런 단계, 어쩌고 단계,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해서 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이 오는 순간 뭐 굉장히 뭐 두려움도 없고요. 그렇게 뭐 자신감도 생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검안실에서 이제 주로 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것도 우리 뭐 동료 안경사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양안시 검사도 합니다. 뭐 푸시어의 뭐 검사도 하고, 플리퍼 갖다가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뭐 구슬 갖다가 이렇게 하고, 폭주 능력도 보고, 봉그래프 검사라고 해서 이것들 이렇게 떼었다가 같이 합쳐지는 뭐 이런 검사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 사람 소통도 하는 효과도 있고, 소아 같은 경우는 옆에 엄마들이 계시니까 그런 또 퍼포먼스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또한 내 실력도 늘고요. 언제 뭐 맨날 우리가 대학교 때 느끼는 건 뭐였냐면, 피 검사제가 없습니다. 이런 피 말고요. 이제 검사해야 될 상. 근데 또 너무 깔끔해. 근시만 탁 있으면 또 좀 지저분한 난시도 많아야 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을 소화를 우리가 피검사적으로 언제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저런 검사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소통이 돼요. 우리 아이는 사위사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융합을 할 수 있는 폭주력을 뭐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 이제 신뢰감이 쌓이고, 또 반대로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뭐 요즘 돋보기 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춤이. 근데 뭐 3만 원, 5만 원, 뭐 6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돋보기를 맞추는데도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그 어르신들마다 특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제까지 쉽게 이루어지고, 제가 어떠한 설명을 하는 데에서 그분들도 되게 경청을 해준다는 거죠.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검안실에서 하는데, 뭐 나보고 뭐 선생님은 뭐 이렇게 검사 시간이 기냐, 그거 빨리빨리 쳐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었는데, 뭐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물론 뭐 뒤에 손님이 많고, 뭐 자기는 뭐 단골 손님 맡았다 이거지 뭐. 그래서 빨빨빨빨빨 이러는데, 그러라 하십시오,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라는 이제 항목을 좀 추가한다는 그 순서기보다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컨셉을 잡을 때 좀 일관성 있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단골이던 처음이던, 아니면 몇 번 왔던 이력이 있던, 또 몇 번 왔어도 내가 담당을 안 했고 다른 선생님이 맡았던, 그랬던,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관상학적으로 일단 보고, 이때 관상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상학으로 한번 보고,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컨셉을 일관되게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로 하고, 좀 서비스에서 10% 정도 깎아주고 하면은 결제를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고 그 사람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막 칭찬까지 했는데 중간에 말을 바꿔. 그러면서 자꾸 안 살 것 같아.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손님에 대한 컨셉을 바꿔버려. 이 사람 안 할 것 같아. 처음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라가 이제 안 살 것 같아로 컨셉이 바뀌면 내 안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야만 힘들어져. 그럼 나는 처음부터 그 매뉴얼들, 안 산다는 그 컨셉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를 사는데 빨리 산다. 비싼 거를 하는데 신중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게 또 교체가 됩니다. 싼 걸 사는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비싼 거를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할 것 같아. 어떤 컨셉을 잡히면 그대로 이제 조금 그것이 믹스가, 안 되더라도 그거대로 밀고 나가는 게 내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게 나한테도 피곤하지 않고 나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결국에 그 목표를 향해서도 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직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사와 이제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볼 때 나도 누군가의 상사가 있고 나도 내 밑에 어떤 부하 직원이라고 하면 요즘은 안 되죠. MZ세대들은 또 다른 이제 직급이 다른 직원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 그래 좋다라는 거죠. 일반 직장인들은 그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컨셉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쪼잔하지만 그래도 속이 깊고 뭐 어쨌든 저 사람 되게 화통하지만은 언젠가 뭐 싫은 소리 팍팍 하면서 좀 약간 주의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관성을 좀 쭉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보통 직장의 상사들이 직원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컨셉을 팍팍 바꿔요. 일관성이 유지하지 못하게끔. 쟤는 참 성실해. 그래서 참 괜찮아, 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성실성으로 자신만의 능력을 하면 고착 압축을 해서 다른 부서에 이동을 하면은 그것을 거기다가 능력을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왜냐면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일관성을 유지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든 다 감정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그 감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이제 깊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간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의 Peace of Mind. Peace of Mind. 네. 세상 속에서 나는 평화를 추구할 거야. 뭐 이런 이제 가사인데 보스턴은 역시 1제비 짱입니다. 보스턴의 음악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see there come a day when it won't matter. Come a day when you'll be gone. I understand about indecision. I don't care if I get behind. People living in competition. All I want is to have my peace of Take a look ahead. Take a look ahea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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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oa. Well, everybody's got advice, they just keep on giving. Doesn't mean too much to me. Lots of people have to make believe I'm living. Can't decide who they should be. Oh, I understand about indecision. I don't care if I get behind. People living in competition. All I want is to have a piece of Take a look ahead. Take a look ahead. Look ahead. 네, 보스톤의 베스 오브 마인드였습니다. 그 브래드 헬프 그 보컬이 이 하이가 굉장히 이렇게 힘안 들이고 이렇게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보스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그 선택 장애를 가지고 계신가요? 선택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감정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감정을 좀 되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의 그런 우리의 인간이 왜 위대하냐면 사회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하면 좋죠. 그래서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의 한 부분을 좀 자극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뇌를 이렇게 막 자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서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그 전전 두피질 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하려면은 감정에 이제 자극받으면은 기억도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좀 인위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챕터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어떤 추억과 기억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유독 특별한 감정을 이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도 오래 남고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을 좀 발휘시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제 빠져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현대사회에서 죽음으로 가는 크나큰 존재, 우울증.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특별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입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인데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MBC에서 이제 명절 때 되면 하곤 했었는데 밑에 지락마을에서 이제 위에 이렇게 위로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머털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승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높은 곳에서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 뾰족뾰족하게 있는데 스승님이 촥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 옆에가 잔디 풀밭이고 뭐 꽃들이 피어있고 이러니까 머터리가 아주 신이 나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생각하기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승님이 그 주변을 진짜 난도리를 확 변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한 걸음도 못 가고 머터리가 덜덜덜 떠는 거 그런 만화가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80년대 만화인데도 굉장한 교훈과 스토리가 담겨진 귀한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 영화라고 하죠. 정말 더빙도 잘 됐고 권선징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인내하는 법, 참을성을 가르치는 그 머터리 스승님에 대한 스승님을 존경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무소유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 만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 머털도사. 뭐 제 또래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지만은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저런 꿈을 꼭 그런 꿈을 아직도 키가 크려는지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요렇게 절벽이 있어. 그냥 내가 요렇게 어렵게 올라가. 근데 여기를 탁 넘어야 요 다른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꼭 여기서 두렵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때 그 벅한 마음 이렇게 무서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높은 곳에 가니까. 근데 그때 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저랑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잠에서 살짝 깨서 이거 꿈이다 라는 걸 아는데 꿈은 깨지 않았어.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이거 꿈이라는 걸 알면서 예라이 하고 과감하게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그게 넘어가지고 꿈이 그 다음에 이어가. 이런 경험. 그래서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능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감정과 이성을 이제 따로 띄워놓을 수 없겠지만은 그거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설렘으로 바뀌면은 얼마나 멋진 세상을 내 스스로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김태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후배가 무대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떨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걸 설렘으로 바꾸면 된다 라고 하면은 훨씬 멋진 공연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까 제가 안경원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무인도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처럼 설렘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동공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을 못하겠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긍정적인 것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능력을 인위적으로라도 키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어 하면은 저는 항상 제가 항상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중한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 최인석 교수님 말했던 나는 자유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되며 사유를 해야 된다는데, 심리적 자유감이 있고 뭐 타인에게 뭐 애정이 막 있어가지고 베풀 수 있다면은 내 마음에 나의 행복감은 뭐 항상 높을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행복한 삶에는 이제 우연의 기쁨이라고 가장한 이제 겸손이 있으면 뭐 그런 행운들이 이제 좀 자주 올 것이고요. 그 잦은 뒤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도 저는 방송이 끝나고 저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특별한 감정을 한번 부여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튜브로 머털도사를 보고 싶습니다. 자,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생각, 지금까지 저는 아련서준이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에어로스미스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지라는 곡인데 보컬의 딸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죠.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을 생각하면 난 미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역시 이야기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에어로스미스의 크레이지를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you drive me up a wall, the way you make good for all the nasty tricks you pull. Seems like we're making up more than we're making love. And it always seems you got something on your mind other than me. Girl, you got to change your crazy ways. You hear me? Say you're leaving on a 7:30 train and that you're heading out to Hollywood. So many times it kinda gets like feeling bad looks good. Yeah.